올바로 과거를 정리하는 법과 일상의 행복 찾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경험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복잡한 두 가지 측면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바로 과거를 어떻게 건강하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트라우마의 무게를, 어떤 이는 미련과 후회의 그림자를, 또 어떤 이는 놓치지 못한 관계의 아픔을 안고 살지요. 흥미롭게도 현대사회는 이런 과거의 무게보다 행복 추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행복이 어떤 완벽한 상태, 도달해야 할 종착점인 양말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인스타그램의 완벽한 순간들과 자기계발서의 화려한 약속들은 때로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이 두 가지, 즉, 과거의 정리와 현재의 행복이 사실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올바르게 정리하지 못한 채 진정한 행복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순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과거를 치유하려는 노력은 공허할 수밖에 없지요. 이 오디오북에서는 심리학, 철학, 신학, 그리고 신경과학의 통찰을 바탕으로 이 두 주제를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단순한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지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화려한 레토릭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리니까요. 자, 이제 과거라는 미로를 헤쳐나가고 일상이라는 평범한 풍경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제 1장, 과거를 정리하는 세 가지 핵심 원칙. 과거를 정리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잊는 것이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과거를 잊는 것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불편한 기억들을 버튼 하나로 삭제할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신경과학이 밝혀낸 바와 같이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압된 기억은 무의식적 수준에서 더 강력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일 인정하되 반복하지 말기. 첫 번째 원칙은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인정하되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트라우마 치료의 선구자인 베셀 반 데어 콜크는 그에 져서 몸은 기억한다에서 트라우마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트라우마는 시간이 멈춘 경험이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그 순간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정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일을 부정하거나 최소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한 일을 겪었어. 이제 그만 생각해야 해와 같은 자기 대화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래, 그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인정이 끊임없는 반추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반추란 같은 생각과 감정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치유가 아닌 상처의 재경험일 뿐입니다. 마치 상처에 붙은 딱지를 계속 떼어내는 것과 같아서 결국 상처는 더 깊어지고 회복은 지연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정하되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는 마음 챙김의 핵심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떠오를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아, 이 기억이 또 떠오르는구나 라고 인식한 후 부드럽게 현재 순간으로 의식을 돌리는 연습입니다. 이런 접근은 얼핏 듣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신경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에 반응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할 때 우리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뇌의 상위 기능이 하위 기능을 진정시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과거를 놓아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완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후에는 그 기억이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하되 반복하지 않는 원칙의 핵심입니다. 1.2. 당시의 나를 끌어안기. 두 번째 원칙은 과거의 자신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결정, 행동 혹은 반응을 현재의 지식과 관점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했지? 왜 그때 더 강하게 맞서지 못했지? 왜 그 관계를 더 일찍 끝내지 않았지? 등의 자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비난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합니다. 당신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정보, 자원, 능력, 그리고 환경적 제약 내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현재의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때의 당신도 알고 있었다면 물론 다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가정일 뿐이죠.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이런 맥락에서 자기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가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은 따뜻함과 이해로 자신을 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친한 친구가 과거의 실수로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를 대할 것인가요? 가혹하게 비난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이해와 위로를 제공하겠습니까? 자기 연민의 실천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첫째, 내면 아이 작업입니다. 이는 과거의 자신, 특히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마음속에 시각화하고 그에게 필요한 위로, 지지, 그리고 이해를 제공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시절의 자신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었어. 넌 안전해. 이제 널 보호해 줄게. 등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용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그때의 상황, 제약,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자신을 용서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이 편지는 당신만 볼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태우거나 물에 띄워 보내는 등의 상징적인 행위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역할 바꾸기 기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비난을 제3자의 관점에서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친구나 가족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종종 우리가 얼마나 자신에게 가혹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과거의 자신을 끌어안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과거를 더 정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를 했으며 때로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인간 경험의 일부입니다. 자기 연민과 이해의 렌즈를 통해 과거를 바라볼 때 당신은 비로소 그것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완벽함을 추구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소셜미디어, 대중매체, 그리고 경쟁적인 직장 환경은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지요.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수용과 연민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1.3. 마침표 대신 쉼표 찍기. 세 번째 원칙은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이야기의 끝으로 간주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내 인생은 망가졌어. 그 실패 때문에 나는 영원히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등의 생각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심리적 회복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의미 만들기입니다. 그들은 부정적 경험을 단순히 불행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이는 부정적 경험의 끝에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포스트 트라우마틱 성장이라는 현상과도 연결됩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카루는 트라우마 이후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회복을 넘어 실제로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깊은 고통이 때로는 더 깊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즉각적으로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경험한 직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원칙은 결코 고통을 서두르거나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당신의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마침표 대신 쉼표 찍기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토리텔링 재구성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경험한 실패를 단순히 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필요한 교훈을 배우기 위한 사건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려운 관계의 종말을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자기 이해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감사 연습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어려운 경험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는 연습은 강력한 치유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그 일이 일어나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이런 교훈을 배웠고 이런 강점을 발견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향력의 영역 구분입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우리 삶의 문제를 영향력의 영역과 관심의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과거의 사건 자체는 이미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심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지는 영향력의 영역에 속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과거의 사건이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성장적 마인드셋을 기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웨크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지능에 대해 가지는 믿음을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구분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타고난 한계의 증거로 보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배움과 발전의 기회로 봅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를 바라볼 때도 이런 성장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인정하되 반복하지 않기, 당시의 나를 끌어안기,
마침표 대신 쉼표 찍기 들은 과거를 정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태도를 형성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방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실천 방법. 원칙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제 과거를 정리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과 영적 전통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2.1. 자서전 명상. 자서전 명상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책으로 보고 각 장을 명상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과거의 경험을 객관화하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명상은 정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은 장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는 당신이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통합하고 재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서전 명상의 심리학적 효과는 자기 거리두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이치로 카츠우와 오조 아이데마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경험을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부정적 감정의 강도를 줄이고 더 객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서전 명상은 바로 이런 자기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2. 감정일기. 감정일기는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기쓰기와는 다릅니다. 감정일기는 특히 감정, 생각, 신체 감각, 그리고 행동 패턴 사이의 연결성에 주목합니다. 감정일기는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과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자신의 자동적 사고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더 균형 잡힌 사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트라우마나 부정적 경험이 현재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감정일기는 그 연결성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이나 자극이 과거의 기억을 촉발하고 이것이 현재의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일기를 통해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면 그에 더 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2.3. 상징적 의식. 상징적 의식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심리적 종결감을 얻기 위한 의식적 행위입니다. 이는 내면의 변화를 외적인 행위로 표현함으로써 변화의 의지와 결심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징적 의식의 효과는 여러 문화와 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위한 의식이며 결혼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의식과 상징이 우리의 무의식에 말을 거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의식적 행위가 때로는 논리적 이해보다 더 깊은 수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의식이 진정성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의미와 의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의식의 형태는 개인의 성향, 문화적 배경,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2.4. 인지적 재구성. 인지적 재구성은 왜곡된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기법 중 하나로 과거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변화시키는데 특히 유용합니다. 인지적 재구성의 기본 전제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을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인지적 왜곡을 경험합니다. 첫째, 이분법적 사고. 모든 것을 흑백으로만 보는 것. 예를 들면, 그는 나를 완전히 배신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잉 일반화. 한 사건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패턴을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이 관계도 실패했으니 나는 항상 관계에서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심리적 역과. 부정적인 세부 사항만 집중하는 것. 예를 들면,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한 번 말을 더듬었다. 완전한 재앙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적 추론, 감정을 사실로 간주하는 것. 예를 들면 나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지적 재구성은 이런 왜곡된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교정함으로써 과거의 경험에 대한 더 균형 잡힌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이 기법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 분석 연구들은 인지행동 치료가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이 인지적 재구성이 있습니다. 2.5. 기도와 영적 해석. 많은 종교와 영적 전통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의미를 찾는데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런 접근은 개인적 신앙과 관계없이 보다 큰 맥락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케네스 패카드는 종교와 영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위기를 다루는 효과적인 대처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적 믿음은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통제감을 제공하며 삶의 목적과 희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서는 많은 종교 전통에서 중요한 주제이며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그 치유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에 대한 응어리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영적 접근은 개인의 신앙과 가치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강제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5가지 실천 방법, 즉 자서전 명상, 감정일기, 상징적 의식, 인지적 재구성, 기도와 영적 해석, 들은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들입니다. 각 방법은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지만 모두 과거의 경험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재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의 성향, 과거의 경험의 특성, 그리고 현재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이나 방법들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과거 정리의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장애물들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장 과거 정리의 장애물과 극복. 과거를 정리하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장애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갖추는 것은 치유의 여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1 주요 장애물들 3.1.1 피해자 마인드셋. 피해자 마인드셋은 자신을 환경의 희생자로 보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영향력을 부정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나는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야.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와 같은 생각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마인드셋은 단기적으로는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외부 요인을 비난하는 것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마인드셋이 개인의 성장과 치유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변화의 가능성과 자신의 영향력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312.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이는 과거 정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해야 해. 나는 절대 다시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돼. 치유 후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도 없어야 해. 이런 완벽주의적 기대는 치유의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 경험의 복잡성과 치유의 점진적인 특성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313. 사회적 비교.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합니다. 이는 과거 정리의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극복한 것 같아. 그 사람은 더 심한 일을 겪었는데도 잘 지내는데 내가 왜 아직도 이것에 영향을 받지? 이런 비교는 각자의 여정이 고유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압박과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314. 정체성 집착. 종종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관계를 자신의 정체성과 너무 깊게 연결시킵니다. 나는 이혼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업가야. 나는 학대 생존자야. 와 같은 라벨은 유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체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체성 집착은 당신이 과거를 넘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3.2. 회복의 비선형적 특성. 과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회복이 직선이 아닌 나선형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 치유는 종종 앞으로 2걸음, 뒤로 1걸음의 패턴을 따릅니다.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으며 때로는 이미 해결된 것 같던 문제가 다시 표면 위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비선형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후퇴나 어려움을 완전한 실패로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나 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3.3. 불완전함의 수용. 완벽한 해결책이나 완전한 종교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사실 일부 경험은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 때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이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치유가 모든 고통의 제거가 아니라 고통과의 관계 변화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완전함의 수용은 완벽주의 문화에서는 반직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더 깊은 지혜와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듯이 치유는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장애물과 도전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갖추는 것은 여정을 더욱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과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더 온전한 자아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시선을 과거에서 현재로 돌려 일상 속에 숨어 있는 행복의 본질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4장 평범한 날에 숨어 있는 행복의 본질.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특별한 행복의 순간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휴가의 하이라이트, 큰 성취의 순간, 화려한 기념일 등이 마치 행복의 정수인 것처럼 말이죠. 소셜미디어는 이런 인스타그램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며 광고는 특별한 경험이나 제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자주 우리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큰 승진을 하거나 화려한 파티를 열나요? 이런 순간들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평범한 날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행복의 비밀은 바로 이 평범한 날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며 현재를 놓치는 대신 일상의 평범한 경험 속에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일 작은 순간들의 가치. 행복에 관한 현대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자 댄 길버트가 말했듯이 행복은 큰 것보다 작은 것들에서 나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큰 사건의 행복 효과는 더 짧고 덜 강력합니다. 반면 일상의 작은 기쁨들, 예를 들면 좋은 대화, 맛있는 식사,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하는 것 등의 누적 효과는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이런 마이크로 모멘트의 중요성은 긍정심리학의 선구자 바바라 프레드릭슨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됩니다. 그녀의 확장 및 구축 이론에 따르면 작은 긍정적 감정의 순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여서 심리적 자원을 구축하고 회복력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순간들은 화려하거나 값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삶의 직무를 이루는 실과 같아서 그들의 질과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관심이 결국 우리 삶의 전체적인 패턴을 결정합니다. 4.2 일상의 마음 챙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평범한 순간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마음 챙김, 즉 현재 순간에 의도적으로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47%를 마음이 방황하는 상태로 보냅니다. 즉,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 방황이 행복의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상의 마음 챙김은 이런 패턴을 깨고 지금 이 순간에 더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특별한 명상 연습이나 리트릿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에 더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스님 틱나타는 이를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하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현존하라는 의미입니다. 4.3 감사의 실천. 행복 연구에서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발견 중 하나는 감사의 변형적 효과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선물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로버트 에몬스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웰빙, 더 나은
신체 건강, 더 강한 관계, 그리고 역경에 대한 더 큰 회복력을 보입니다. 사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연습과 의도가 필요한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거나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꾸준한 실천을 통해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는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계의 질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4.4. 의미의 발견. 행복의 또 다른 핵심 구성 요소는 의미입니다. 의미는 우리의 존재, 행동, 그리고 경험에 목적과 가치를 부여합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그의 PERMA, 웰빙 모델에서 의미를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찾기 위해 큰 질문들, 즉,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소명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또한 일상적인 활동과 상호작용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비엔나의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의미를 찾는 인간에서 의미가 어떻게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행복은 단순히 긍정적 감정의 존재나 부정적 감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좋든 나쁘든 우리 삶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날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특별한 순간만을 기다리는 대신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목적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경험들이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더 큰 인생 이야기에 의미 있는 부분으로 통합될 수 있게 합니다. 제5장 신학적, 심리학적, 통합적 관점.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를 정리하는 방법과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실천적 접근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통찰들을 뒷받침하는 더 깊은 신학적, 심리학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1. 성경적 관점. 내면의 평화와 일상의 기쁨. 성경은 행복과 치유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평화는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지속 가능한 행복의 본질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첫째, 성경은 내면의 평화를 외부 환경이나 상황과 독립적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상황이 아닌 내면의 태도와 관점이 우리의 경험을 결정한다는 현대 심리학의 발견과 일치합니다. 둘째, 성경은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앞서 살펴본 긍정 심리학의 감사 실천과 깊이 연결됩니다. 셋째, 성경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묘사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부터 공동체와 상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많은 구절들까지 성경은 우리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하버드의 행복 연구가 발견한 좋은 관계가 행복과 건강의 열쇠라는 결론과 일치합니다. 넷째, 성경은 현재 순간에 살며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 챙김의 핵심 원칙, 현재에 머물며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줄이는 것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단순함과 물질주의에 대한 경계를 권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는 예수님의 말씀은 물질적 풍요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현대 행복 연구의 발견과 일치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영적 차원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웰빙, 영적, 정서적, 신체적을 염려하심을 보여줍니다. 5.2 심리학적 관점, 적응, 몰입, 긍정 심리학. 현대 심리학은 행복과 웰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관련성이 높은 세 가지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적응 수준 이론은 인간이 새로운 상황이나 자극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브링먼과 캠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이나 부정적인 사건 후에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때로 쾌락 적응 또는 행복의 쳇바퀴로 불립니다. 이 적응의 현실은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외부 상황의 변화보다 내면의 태도와 일상적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성경의 환경과 무관한 자족의 원칙과 일치합니다. 둘째,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은 우리가 완전히 몰입하는 활동에서 깊은 만족을 경험한다고 설명합니다. 몰입 상태는 도전과 기술이 균형을 이루고 명확한 목표와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으며 행위와 인식이 융합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몰입 경험은 종종 가장 행복한 삶의 순간으로 회상됩니다. 이는 행복은 적극적인 참여에서 나온다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한 삶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셋째, 마틴 셀리그먼과 다른 학자들이 발전시킨 긍정 심리학은 행복의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합니다. 첫째, 즐거운 삶. 긍정적 감정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하는 것. 둘째, 몰입된 삶. 자신의 강점을 사용하여 완전히 몰입하는 활동을 경험하는 것. 셋째, 의미 있는 삶.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셀리그먼의 연구에 따르면 세 번째 차원인 의미가 가장 지속 가능한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이를 섬기는 삶의 원칙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통찰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함께 과거를 정리하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의 접근법에 든든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핵심 명령이 단순히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웰빙과 행복을 위한 청사진임을 시사합니다. 제6장 통합적 제안, 과거와 일상을 연결하기.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를 정리하는 방법과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전략들을 별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 여정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이 두 주제를 통합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연결하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6일 회복력의 원천으로서의 과거. 흔히 과거의 상처나 실패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경험들은 회복력의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조지 보나노는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연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높은 회복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역경을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종종 미래의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면역을 발달시킵니다. 디즈니 영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는 삶의 모든 역경은 창의성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접근법입니다. 6이 현재 순간을 풍요롭게 하는 과거의 교훈. 우리의 과거 경험은 현재 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렌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통해 배운 교훈은 현재 순간을 더 깊이 감사하고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단순히 건강한 하루를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관계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현재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일상의 작은 풍요로움을 더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되 과거에 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를 현재를 풍요롭게 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되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 지혜를 상기시킵니다. 6.3. 의미 있는 미래를 위한 기반.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 순간을 충만히 살아가는 능력은 더 의미 있는 미래를 창조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토양을 준비하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말하면서도 동시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신명기 4장 9절에서 권면합니다. 이 역설적인 가르침은 과거를 올바르게 통합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되 그로부터 배우고 그 의미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결론, 과거의 한 챕터, 일상의 행복. 이 오디오북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능력과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같은 여정의 다른 측면임을 이해합니다. 과거는 당신을 망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든 하나의 챕터입니다. 그것은 단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이야기에 깊이와 의미를 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은 단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두 진리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더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발견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합하면서 우리는 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말합니다. 이 약속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깊이 경험하며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새로움을 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은 홀로 떠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지지하며 서로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맺은 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과거를 정리하고 일상에서 더 깊은 행복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문의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탐구한 많은 개념들, 용서, 감사, 현재의 살기, 관계의 중요성 등은 깊은 영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면 새로운 오디오북과 강의가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